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요즘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를 엄청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고 쉽게 출제가 됩니다. 이 복잡하게 출제가 될 확률은 한 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95%는 구체적인 사례가 주어졌을 때 결격사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으실 수 있으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결격사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으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결격사의 효과,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는 지문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하면은 제한능력자가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니 유예도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선고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이 단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결격사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제한능력자 하면은 몇 명? 3명.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어떤 사람? 19세 미만자. 요거보다 더 주의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뭡니까? 예외 없다. 그래서 19세 미만자는 혼인을 했건 안 했건 불문하고 법정들이 동의를 했건 안 했건 불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개심판 받고 종료 심판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피특정 후견인은 요거는 제한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유예. 요게 이제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면 몇 년? 지문에서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처분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유예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법령 원문 그대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서 가석방 특별사면 일반사면이 있게 되죠.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최근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되신 다음에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 일반사면을 받은 사람 만날 기회가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런 거는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는 조금 겸손하게 하셔야 되니까 알아두기만 하면은 가석방은 자녀연기 플러스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고 특별사면은 그냥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고 일반사면은 그 즉시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모든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 유예기간, 이 모든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은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몇 년? 해당되지 않는다. 선고유예니까.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은 자 몇 년? 지문에서 주어지는 유예기간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이 되고 잔영기를 1년 남겨놓고 가석방된 자 몇 년? 4년. 잔영기를 2년 남겨놓고 특별사면을 받은 자 특별사면은 무조건 3년. 잔영기를 1년 남겨놓고 일반사면을 받은 자 그 즉시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텐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몇 년? 3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몇 년? 3년.
그러니까 취소 처분은 전부 다 몇 년?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되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 정지, 업무정지 처분은 정지 기간 동안만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사원임원, 처분을 받을 당시의 사원임원,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사원임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반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입니다. 위반행위를 할 당시의 사원임원은 A와 B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처분을 받을 당시의 사원임원은 C와 D였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A, B입니까? A, C, D입니까? A, B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사원임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처분을 받을 당시의 사원임원이 결격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그 30회 시험에서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으니까는 요번 31회 시험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받을 당시에 사원임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사원임원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이제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인데, 30회 시험에서도 이게 정답이 되게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니까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개업공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누굽니까? 고용인이지. 개업공개사가 위반한 게 아니죠.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매 시험마다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알아두시는데, 폭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몇 년? 해당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몇 년? 해당되지 않는다. 300만 원 미만이니까. 개업공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몇 년? 해당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 자체의 결격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만 나옵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 요거만 알아들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복잡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격세의 효과를 두 글자로 줄이면 퇴출이라고 생각하시고 알맞은 용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퇴출이라는 것은 강제로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격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고,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고용인이 될 수 없고,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지금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결격세에 해당되면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거죠. 강제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개업공개사는 취소, 고용인은 해소, 2월 이내에 해소해야 되고,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의 사원임원이 결격세에 해당되면 역시 해소, 2월 이내에 해소해야 되고,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 자체의 결격세에 해당돼서 절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중개업에 종사는 이 사람들이 결격세에 해당되면은 강제로 나가야 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 개업공개사 취소, 고용인 해소, 법인의 임원 해소. 결격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고, 해서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고, 고용인이 될 수 없고,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개업계는 네 글자로 청정지역 이렇게 됩니다.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만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개업공개사가 결격세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한 가지는 무시해도 되고,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사망 해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시고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 결격사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으실 수 있으면 그냥 한 문제 맞추시는 겁니다. 이 5% 확률은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기억,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형이니까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사에 해당되고, 이거와 이제 구별해서 알아두는 게 바로 선고유예가 된다고 했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는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여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번 시험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 높다고 했죠.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 사원임원 전체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 사원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됐습니다. 4년이 경과됐으면 결격사에서 벗어났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된 자,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됐으면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는 기역, 니은 해서 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만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만 하더라도 실제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2.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혼인한 미성년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예외 없이 결격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어 있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년이 경과되어 있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았으면 복권 즉시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업공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해산입니다. 사망 해산이 되는 거죠.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로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해산은 잘못해서 취소 처분이 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받았어도 3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 소속공개사이었던 자, 종업원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면은 이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지, 여기서 종업원이었던 소속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억 하나,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 다음 중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중 타당한 것은, 타당한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 요날부터 3년간 결격세에 해당된다. X가 됩니다. 이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여기서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이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따라 개업공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세에 해당된다. X.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해 있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등록 기준이 미달해요.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세에 해당된다. X. 등록 기준이 미달하게 된 거는 이거 역시 잘못한 게 아니죠.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3년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2년간 폐업했다가 재등록한 경우에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3년간 결격세에 해당된다. X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이 결격세유 기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기간 2년을 빼주면 1년 동안만 결격세에 해당이 되는 거지 3년 동안 결격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업공개사가 결격세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결격세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냥 여기 결격세에 해당되는 기간, 이 기간 동안만 결격세에 해당되는 거지 등록 취소가 됐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3년이 가중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는데 결격세에서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방식이 이 방식이 됩니다. 이 방식이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확률은 5% 정도가 된다고 했죠. 최근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티에 이제 여기서 이 내용 중에서 알아둬야 되는 지문은 이 2번 지문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해갖고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정리된 대로 알아두시고 정리가 안 됐으면은 무시하고 안 나오기를 기도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나올 확률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본 1번, 2번 이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95%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를 살펴봤는데 지금 와서 새로운 내용들, 잘 모르는 내용들 이거 깊이 있게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아주 기초적인 이런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법령 및 실무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